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익산시의 제2차 정례위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질문의 끈을 상정합니다. 먼저 송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괄 질문 답변 방식입니다.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국민의힘 송영자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 질문에 기회를 주신 최종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익산시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분들께도 감사 말씀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시장님의 말씀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익산시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 지정 노력의 필요성에 대해 시정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으로 당연 지정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전라북도에서는 8월 도내 4개 지역 5개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 기관에는 12월 이후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받아 장애인 건강검진에 필요한 시설비가 지원될 예정이고, 장애인 건강검진 수가도 복지부에서 5만 원 정도로 인상하여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익산시에는 21년도 기준 2만 565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고, 이는 전라북도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런데 익산시는 장애 친화 건강검진 기관에 선정된 의료기관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헌법 제36조 제3항에는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강검진기본법 제4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국가 건강검진을 통하여 건강을 증진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익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분들의 실정을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1년 시군구별 건강보험 가입자 장애 유형별 장애인, 비장애인 일반 건강검진 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익산시 전체 일반 건강검진 수검자 12만 3,084명 중 비장애인 대상자는 11만 5,864명이고 수검자는 8만 7,080명으로 수검률이 75.2%인 반면 장애인 대상자는 7,220명이고 이 중 수검자는 4,812명으로 66.6%만이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익산시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은 전라북도 내 14개 시군에서 11번째로 하위권에 속해 있고, 심지어 익산시보다 의료 환경이 좋다고 할 수 없는 군 단위 지역보다 더 못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애인 기본건강검진 수검률이 저조한 이유는 장애 유형별 검진을 위한 많은 준비, 진료시간 소요, 낮은 접근성, 그리고 불편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일반 병원에서 검진을 받기 어렵고 장애 유형별, 필요설비나 인력 등의 충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2018년부터 장애 친화 건강검진 사업을 실시하여 전국 11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2018년부터 사업 신청자를 모집하였지만 신청률이 저조하였고, 이에 복지부에서 올해 장애인 건강권법을 개정하여 강제적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전북에는 한 곳도 존재하지 않았던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이 지난 8월 군산, 남원, 진안의료원과 도립병원인 남원 노인요양병원 및 마음사랑병원이 장애 친화 건강검진 기관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이 이외에도 전북대와 전북대 치대는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으로 참여해 전주, 남원, 군산, 진안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일 수 있으며, 무엇보다 장애인들이 의료기관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질병의 조기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18년부터 관련 사업을 시행하면서 보건소에
사업 참여 의료기관 모집 공문을 발송하였지만 익산시에는 신청 병원이 없었습니다. 익산시에는 공공보건 의료기관조차 없어서 올해 관련법 개정으로 당연 지정하는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 지정도 받지 못했습니다. 과연 이런 사항을 개선하고 병원들의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익산시는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에는 전주시 다음으로 많은 장애인분들이 거주하고 있지만 그 어디에서도 마음 편히 국가기본건강검진조차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장애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장애인의 보건의료소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시스템과 인식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 결과가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국가기본검진이기에 형평성을 고려하여 장애인 기본건강검진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립재활원이 2022년 장애인 건강보건 통계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건강검진 통계로 비춰진 장애인의 건강에서 장애인의 다빈도 질환 중 본태성 고혈압과 이용 당뇨병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동반질환 항목에도 본태성 고혈압 48.3%와 이형 당뇨병 26.5%가 확인되었지만 일반인에게서는 이형 당뇨병은 발견되지 않았고 동반질환으로 본태성 고혈압만 18.2%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적인 질환은 모두 국가기본건강검진에서 확인 가능한 사항입니다. 국가기본건강검진을 지속적으로 시행했다면 본 질환의 동반질환 발병 확률은 낮출 수 있는 것입니다. 1919년 전체 인구 5,185만 명을 기준으로 총 진료비는 94조 7천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 중 장애 인구는 262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1%를 차지하였고 총 진료비는 16조 1천억 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17%를 차지합니다. 이는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가 6,324만 원으로 비장애인의 1,542만 원보다 4.1배 높은 것입니다. 장애인 국가기본검진이 장애인들에게 더 편하게 실시될 수 있다면 장애인의 동반질환 예방과 함께 장애인 1인당 소요되는 연평균 진료비도 줄일 수 있어 사회적, 경제적 효용이 큰 것입니다.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관련법 개정을 통해 각 지자체의 공공보건 의료기관들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추가 사업에 관한 사항은 내년을 기다려봐야 알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익산시가 관내 의료기관들과 함께 협력하여 추후 익산시 관내 의료기관이 장애 친화 건강검진 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합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 말씀드립니다. 익산시의 큰 자산은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중대형급 의료기관이 가까이 위치해 있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신속히 받으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료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시민들도 존재하는 것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익산시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국가건강검진 수검률을 비장애인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익산시의 대책 마련을 요청합니다. 익산시의 의료 서비스에 소외되는 시민들이 없도록 장애 친화 건강검진 기관 지정을 위해 익산시에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정 질문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익산을 대표하는 축제라고 하면 20주년을 맞이한 국화축제를 떠올리십니다. 국화축제는 익산시의 가을 대표 축제로 매년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아쉬운 점은 있었지만 축제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20주년을 맞이한 천만송이 국화축제에 전환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국화축제장에서 만난 관람객들이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매번 똑같다. 익산 국화축제의 특징을 모르겠다였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국화축제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익산의 시화가 국화라는 명분으로 익산시는 천만송이 국화축제를 익산의 대표 축제로 20여 년 동안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천만송이 국화축제가 익산의 대표 축제인가요? 천만송이 국화축제와 비슷한 축제를
전국 12개 지자체에서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천만송이 국화축제를 벤치마킹하여 지역 특징을 담아 국화축제를 지자체의 대표 축제로 만들어가는 곳도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화축제를 개최하는 지자체의 축제 현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국화를 이용한 조형물을 만들고 다양한 국화를 보여주는 것은 대동소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 특이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중 화순 고인돌 가을꽃 축제의 경우 화순을 상징하는 고인돌이라는 큰 범주에 국화, 코스모스, 갈대 등 다양한 가을 식물을 담았습니다. 지역 축제의 한계성을 벗어나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기 위해 카페존, 패밀리존, 물멍존과 낭만 클래식존 등을 만들어 세대별 취향을 고려한 행사라는 평을 들었습니다. 한편 국화축제에서는 관람객들이 입장권을 구매하면 일정 금액의 쿠폰을 지급해 주었습니다. 쿠폰을 받은 관람객들은 축제장과 지역 상가에서 쿠폰을 이용해 먹거리와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지역 경제 순환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서산 국화축제는 관람객이 국화를 관람하기 위해 허리를 숙일 필요가 없어 관람객이 마치 동화 속 국화나라를 걷는 것처럼 축제장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렇듯 각 지자체의 국화축제는 지역 특징을 축제에 접목하여 지역 대표 축제의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는 어떤 특징을 계획하고 조성하였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이에 본 의원은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가 대표 축제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개최 장소 변경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의 편의성과 전시성 국화축제의 특성상 조형물의 설치가 용이한 넓은 공간을 고려하여 천만송이 국화축제는 매번 중앙체육공원에서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20회의 국화축제 기간 동안 교통혼잡이 발생하지 않은 적은 없었습니다. 관람객들이 자가 차량으로 축제장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앙체육공원의 공간적 특성으로 인해 국화축제는 매번 비슷한 포맷으로 구성되어 축제의 새로움과 다양성을 상실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익산시 축제 전용 공간 마련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익산시 대표 축제를 만들어갈 수 있는 축제 전용 공간 조성으로 다양한 초화류와 함께 국화축제를 개최한다면 새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 부지도 함께 조성하여 축제 기간 교통 혼잡으로 인한 시민 불편도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축제 전용 축제장에서 국화축제 이외에 다양한 축제도 개최한다면 익산시의 축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익산을 방문하면 언제든지 다양한 초화류가 있는 축제가 있다라는 인식 변화를 통해 익산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관광지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익산 축제의 또 다른 문제점은 개최하는 축제들이 대부분 단발성으로 축제 간 시너지 효과를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올해 익산시에서 개최한 많은 축제 중 본 의원이 경험한 축제만 해도 국화축제, 서동축제, 익산야행, 미디어아트 페스타, 얼맥 축제 등입니다. 다양한 축제로 익산시에 활력이 넘치고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가 생기는 것은 좋은 방향입니다. 그러나 의미 없는 단발성 축제를 지속하기보다 더 나은 축제를 만드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축제의 효과와 내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축제 효과를 높이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축제를 통합하거나 축제 간 연계 개최를 통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보고 끝나는 축제가 아니라 시민들이 함께하며 새로운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축제의 목적이 아닐까요? 익산시의 축제만을 연계하거나 통합하는 것을 벗어나 익산시와 자매도시인 경주시와 함께 축제를 개최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지난 10월 경주시에는 제50회를 맞이한 신라문화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신라의 상징인 경주시의 이미지를 부각하는 행사로 경주시의 정체성이 고스란히 담아 있었습니다. 시장님, 익산에는 백제 문화의 상징인 미륵사지가 있고 백제와 신라의 화합, 통합, 그리고 사랑을 상징할 수 있는 서동 선화 공주의 사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쪽의 백제를 상징하는 익산과 동쪽의 신라를 상징하는 경주가 함께 축제를 개최한다면 서동 화합은 물론 축제를 통해
시민 대통합회장을 만들어 그 의미를 더욱 부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축제야말로 익산 대표 축제로서의 익산의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하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축제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많은 직원들의 노력과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축제의 경우 코로나 시기인 2020년을 제외하면 예산이 계속 증가하여 올해는 16억 원의 소모성 축제 예산을 사용하였습니다. 축제 개최를 위해 소비하는 16억 원의 예산이 익산시의 예산 규모로는 적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더 특징이 분명하고 효과적인 축제를 구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올해 익산시에서 국가축제를 비롯해 1억 원 이상의 예산을 소비한 축제가 무려 10개나 되며 소규모 예산을 사용한 축제는 셀 수 없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10개 축제를 위해 참여한 공무원만 1,540명이고 그 외 축제 참여 인원은 파악조차 하기 힘들었습니다. 특히 국가축제를 위해 함께한 1,001명의 공무원은 모두 공무원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국가축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축제를 위해 담당 공무원의 공백이 발생했고 행정 공백은 다른 직원이 대신해야 했으며 불편은 시민들이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행정 공백을 알고 계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많은 축제를 개최하면서 예산과 인력을 사용하는 게 과연 익산시를 위한 일인지 시민을 위한 일인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며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진정으로 익산 대표 축제를 만들기 위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시장님, 내년에 익산 마하문화대전의 개최 소식을 들었습니다. 2000년 청동기 문화의 중심지로서 익산의 역사 정체성을 담는다는 내용에 깜짝 놀랐습니다. 익산 시민 대다수는 화려하고 찬란한 백제문화가 익산의 바탕이 되었고 관련 유적지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면서 시민들도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한 백제문화유산이 남아있는 익산에서 역사적 전통성을 바탕으로 축제를 통해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백제문화와 관련된 축제여야 합니다. 올해 많은 부분에서 예산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인데 또다시 어떠한 정체성도 담을 수 없는 새로운 축제를 개최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요. 익산 대표 축제라고 자부하는 국가축제가 20주년을 맞이하면서 매번 비슷한 축제를 즐기다 보니 축제가 매너리즘에 빠진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축제만이 아니라 익산의 정체성이 담긴 정말 익산을 대표하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 익산시 축제에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지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익산시장 정원율입니다. 네, 답변 바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영자 의원님 우리 장애인을 향한 진심 어린 애정 정말 존경이 가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좀 반성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장애인 건강검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특히 보현들을 위해서는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검진 받는 것인데 그것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접근성 아닙니까? 병원까지 가는 접근도 불편하고 그다음에 병원 내에서 이동하는 것도 불편하고 또 그 안에서 또 특수 장비가 있고 별도 설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갖춘 데가 많지가 않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2018년서부터 그 검진 기관을 공모를 했잖아요. 법을 고쳐가지고. 그랬는데 민간 의료기관서는 거의 전혀 지원하지 않고 결국은 강제적으로 공공의료기관 중심으로 지정을 해서 전라북도에 5군데가 지정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제는 지금 정부에서 시설 개보 수비로 1억 1,700만 원을 제시를 하고 있고 또 한 건당 진료비 5만 원 정도를 추가로 더 주는데 이걸 가지고는 민간에서는 수지 타산이 안 맞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간에서는 신청할 리가 없죠. 그럼 문제는 뭐냐?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확충을 못하면은 인근에 공공의료기관이 우리는 군산의료원 있죠.
군산의료원을 이용하는데 접근성을 좀 우리 도와주는 그런 방법이 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우리 산재병원, 우리도 익산도 이제 공공의료기관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금년도 예산이 빠르면 내일 통과되고 아니면 28일 날 통과되는데 우리 산재병원은 거의 확정적으로 지금 반영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산재병원이 되면 이제 우리 지역도 공공의료기관에서 장애인 검진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러면 그 전까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전까지 저희들은 지금 그 전라북도 보건의료센터 전라보건의료센터에서 지금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여기서 총괄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협력기관 두 군데가 지금 지정이 돼 있어요. 그 미지배배하고 제1산부인과 이런 협력기관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도록 하고 사실은 협력기관이 장애인 그 검진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 병원에 오면 우리가 친절하게 받아주겠다 그런 정도지 시설을 개보면 BF 하려면 병원 시설 다 고쳐야 되잖아요. 그때 또 특수 또 의사들 또 별도로 배치를 해야 되고 특수 장비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 병원에서 그걸 허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상당히 이제 무리가 있습니다만은 일단 장애인들 건강검진 오면은 좀 친절하게 받아주겠다 하는 그런 그 협력기관을 많이 이제 지정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그 이전에는 군산의료원을 활용하는 방안 그럼 군산의료원까지 이동할 때 우리가 도와주는 방안 이것을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 되지도 않는 그 매년 민간 병원들한테 이것을 신청하라고 저희들이 독려할 수도 없는 것이고 사실 저희들이 독려를 하니까 작년에 그 우리 익산 관내 한 개 치과병원에서 신청을 했는데 시설 기준이 도저히 안 맞아가지고 탈락이 돼버렸거든요. 이것은 그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우리 소아과 병원, 소아과 의사들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수가가 안 맞아서 그런 거잖아요. 수가를 근본적으로 맞춰주지 않으면은 소아과 병원이나 의사가 확충될 수 없듯이 이것도 이제 현실적으로 민간 병원을 끌어들이려면은 지원을 현실화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그 전에는 공공의료기관을 통해서 우리도 장애인 건강검진 체계를 갖출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산재병원이 조만간 최종적으로 확정이 돼서 우리 지역도 공공의료기관을 하나 가지게 되면은 많이 개선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축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뭐 세밀하게 아주 꼼꼼하게 지적해 주신 것은 고마운데 너무나 자기 비하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 시민들한테 패배의식에 적기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 국가축제 우리 대한민국에 45개 정도 전시까지 합하면 45개 정도 국가축제가 크고 작은 축제 열리고 있고 또 지금 말씀하셨듯이 대규모 정식 축제로 이름 붙인 곳은 12곳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잘 되어 있는 곳이 익산입니다. 전에는 마산, 한평, 익산 3대 국가축제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모든 통계를 보더라도 익산이 단연 압도적으로 지금 앞서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자치단체에서 익산 국가축제를 배우러 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들을 우리 시민들한테 자랑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물론 이제 말씀하신 것들은 그런 것까지 보완하면 더 좋아지겠다. 아마 그런 뜻으로 이제 받아드리겠습니다. 국가축제를 우리 익산시는 특징이 뭐냐 그러는데 본래는 이제 조형물 중심으로 했었어요. 그러다가 몇 년 전서부터 조형물만 하니까 변화가 없다 해서 이제 그 자연 식재까지 해가지고 신흥 정수장을 포함을 시켜서 핑크뮬리를 포함해서 꽃동산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정원형 축제를 갖다 추가를 했고 더 익산시의 특징은 뭔구니 분재가 물론 이제 마산도 한평이죠. 한평도 분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지만 한평하고 익산이 분재는 최고로 잘 되어 있어요. 우리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지금 국가축제를 하고 있는데 이 국가축제 저는 참 우리 공무원들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자치단체를 보면은 이것만 전담하는 조직들이 다 있어요. 개가 있든지 과가 있든지 1년 내내 국가축제만 준비를 하는데 우리 익산시는 기술센터에서 담당자 3명 사실 1명이 하는 셈이고 이제 거기에 기간제고 뭐 어쩌고 하면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고유 업무를 하면서 그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정말 대단한 건데 예산 지금 16억 낭비성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한 평이 23억입니다. 마산이 20억입니다. 우리는 16억이에요. 공무원들이 그 조약물도 정말 공무원들이 자기들이 용접보고 자기들 다 이렇게 조언합니다. 그 용접하는 거 보셨어요? 공무원들이 용접하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들 상상해 보셨습니까? 공무원들 직접 해가면서 한 10억 정도를 거의 절감하고 있다고 그렇게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정말 공무원들이 희생적으로 이 축제는 잘 해가고 있고 또 20년간 또 노하우가 쌓여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이제 지금 지적하신 부족한 부분 이것만 좀 보완하면은 정말 명실상부한 익산의 대표 축제가 충분히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공무원 동원하는 것도 지적을 잘 하셨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자원봉사자를 동원을 하죠. 그 열흘 동안 많은 자원봉사자가 동원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것이 공무원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일일이 저희들이 인건비 줘가면서 사람들 살 수가 없는 그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001명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럼 그 중에 또 자원봉사로 전환할 수 있는 사람만 분석을 해봐라. 그랬더만은 과에서 40명 정도를 내년에 그럼 그 정도 그 1,000명 중에서 40명 정도는 자원봉사자로 전환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그래도 1,000명 가까운 공무원이 이제 동원이 됩니다. 그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열흘 동안에 축제 기간 열흘 동안에 하루 내지 이틀 정도 동원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축제 기간 어떻게 정했냐? 주말을 앞뒤로 주말을 끼워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축제가 열흘이라고 하지만은 실제 평일은 5일입니다. 나머지 5일은 주말입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그 축제 일수도 최대한 조정을 해놨고, 그리고 지금 공무원들이 사실은 자기 일을 해가면서 하루 내지는 이틀간 봉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도 지금 자원봉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익산시를 위해서 이 정도는 당신들이 희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해주는 것이고, 다만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민원인들 불편한 거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공무원들은 철저하게 그 대처의 인력을 그 지정을 해서 하지. 그 자리에 문 닫고 그냥 우리 오늘 하루 쉽니다. 이렇게 하는 공무원 없잖아요. 그 일은 하는데 아무래도 불편하시겠죠. 담당자 있을 때보다 불편하시겠지만은 그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축제도 제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췄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공무원들이 단발성 축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금 우리 의원님들 자료 제출받은 거 보면은 1억 이상 지금 그 투입이 되는 그 축제가 10개 정도 있더라고요. 그 중에 2개 축제는 시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고 2개 축제는 문화재청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4개가 거의 고정적이고 나머지는 뭐 일위성이랄지 단발성이라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그 축제 상호 간의 연관성을 통해서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지금은 작년에도 우리 서동 축제하고 그 미디어 아트 페스트하고 또 연계를 시켜놨고, 그래갖고 같이 했었고, 그 다음에 또 서동 축제하고 푸드 페스타하고 저희들이 또 연동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푸드 페스타에 온 사람이 서동 축제도 가고 축제 온 사람이 거기도 올 수 있게 해가지고 또 그 서동 축제 프로그램의 일부를 그 NS 푸드 페스타 하는 현장에서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특히 그 국가 축제 기간 중에는 그 체류형 관광으로 연장시키기 위해서 그 서동 축제의 유등을 그대로 저희들이 철거하지 않고 이용을 했습니다. 국가 축제에 간 사람이 서동 축제 유등을 보고 그리고 야간에 하룻밤 즐길 수 있도록 해서 연계를 시켜놔가지고 그 이후에 11월 말까지 저희들이 철거하지 않고 같이 연계해서 이용하도록 했고, 특히 지금 자매도시 경주 얘기했는데 경주에서도 금년도에 시립 고치대라고 고치단이 와가서 우리 그 개막식에 공연을 해줬지 않습니까? 우리도 신라문화재 이제 그 풍물단이나 우리 익산의 대표 예술단을 보낼 겁니다. 서로 교류를 해서 그 축제를 유연적으로도 확대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방법을 지금 취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마흔 축제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금 시의원님조차도 지금 우리 익산의 역사를 정확히 인식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익산의 백제가 전부가 아니잖아요. 지금 인터넷 한번 쳐보십시오.
지금 만에 대해서 익사하는 만 연관성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지금 그 우리 보면은 그 삼국지나 후한서, 중국의 대표적인 역사서인데 거기에 보면은 고조선의 마지막 왕 춘왕이 수천여 명의 무리를 이끌고 남천을 했다. 그것이 바로 금마라는 것은 그 이후에 이제 우리 고려시대 삼국유사나 제왕공기 고려사에 보면은 그분들이 그 익산의 금마에 정착을 했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그 당시 어떻게 나오는 게 역사에 보면은 거기에 한이라는 민족이 살고 있었는데 준왕이 거기를 한을 정복을 하고 자칭 한왕이라고 칭했다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한이 이제 오늘날 말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그 고종 때 대한제국을 만들면서 대한제국이라는 국호를 만들면서 대한민국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 한을 어디서 가져왔냐? 바로 여기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 이익의 성호사설을 보면은 사만이 정통이다. 사만이 우리나라 정통은 고조선에서 사만을 통해서 삼국시대, 고려, 조선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고 이 조선하고 고조선하고도 사실은 고자는 우리가 붙인 겁니다. 그 당시에도 그 국호가 조선이었고 또 마지막 국호도 조선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마지막 조선을 구분하기 위해서 고자를 붙여가지고 고조선이라고 그러는 건데 본래 우리나라 본류는 조선입니다. 조선. 그 조선의 그 대한민국 한자를 바로 여기서 따온 것이다. 그래서 많이 그 한류 문화의 발생이라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인터넷 들어가면 굉장히 많이 그 얘기를 적어놓습니다. 우리가 우리 역사를 지금 사실은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백제 문화를 뭐 앞장 세운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일단 이제 백제 문화까지 해서 확실히 저희들이 천도했다는 그 역사를 저희들이 이제 찾았으니까 세계유산까지 등재해서 이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지 않습니까? 찾았으니까 이제 우리 본래 이제 역사를 다 뿌리를 다 찾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류 지금 그 한류 열풍이 불고 있는데 이 한류의 시작이 익산에서 됐다는 것을 우리조차도 지금 스스로 인정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인터넷 한번 차에 들어가 보시죠. 많은 사람들이 막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한류에 본 거지. 익산이고 익산은 출발이 됐고 마한이 남천을 아니고 준왕이 남천에서 익산에 자리를 잡았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왜 우리가 그것을 놓쳐야 됩니까? 그래서 그 전에 그 시군 익산시하고 이리시하고 익산군 시군 통합하기 전에는 익산 군지역에서 1969년서부터 마한민속대전을 했어요. 했는데 이리시하고 통합이 되면서 그것이 서동축제로 이제 통합이 돼버린 거죠. 통합이 됐다가 다시 이제 옛날 시대로 그 분리를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저희들이 그 횟수를 따져보니까 56회입니다. 이제 내년도 하게 되면은 좀 전에 봤지 신라가 50회잖아요. 56회. 지금 나주가 보면 나주 그 마한문화대전을 하는데 거기가 지금 4위입니다. 4위. 3위고 올해 4위일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부터 정통성을 찾다는 거죠. 지금은 마한 역사가 마한의 마지막 후기 지역인 전라남도 지역 중심으로 좀 돼 있어요. 처음에 그 법 고칠 때도 우리 전라북도는 아예 배제돼 버렸어요. 우리는 후기이기 때문에 그 후기에 그 유적에는 유물이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물 유적이 많은 나주 중심으로 됐다가 다시 우리도 이제 그 법에 편입을 시켰는데 그 나주에서조차도 이제 사위 시작을 거듭말 하고 있는데 우리는 56회 아닙니까? 56회.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한 그 문화대전 전에 했던 것을 계승을 하고 그다음에 그 마한의 민속 자료나 이런 것도 충분히 찾고 해서 우리는 이제는 마한이다. 그러니까 지금 마백연구소가 지금 그 50년 행사를 금년에 했지 않습니까? 지난 50년 동안은 백제 역사를 찾았다면 앞으로 50년 역사는 마한 역사를 찾아야 된다. 제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이제 진짜 우리의 본래의 사명이 바로 우리 익산의 정체성, 익산의 역사의 장점을 특징을 찾아내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마한민속대전을 하자는 것이고 저는 그 첫 번째 신호로 우리 익산 시민운하를 본래 익산 시민운하를 옛날에 개천절이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시군 통합하면서 통합한 5월 10일로 바꿨어요. 그걸 다시
나라가 열린 날이 우리 익산이 열린 날이다. 개천절로 시민의 날을 바꾸자는 것을 제가 의회에 다시 상언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열린 날이 익산 열린 날이다. 우리나라는 익산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익산에서부터 비롯이 됐다. 하는 것을 빨리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 그것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사명이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의원님들도 거기 인식을 같이 해주시고 동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인데 그걸 하기 위한 우리도 지금 그 기본 구상 계획을 다 수립하고 있고 거기에 지금 어떻게 발전시켜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기초조사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토대로 해서 마을 역사를 빨리 복원해가지고 한문화의 발상지, 한류의 진원지, 거기에 익산 정체성을 분명히 찾아가자는 뜻에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부분적으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그것들은 저희들이 잘 보완을 해서 내년도에는 국가축제도 좀 더 지금보다는 나은 국가축제를 두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그 장애인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들이 아무리 걱정을 하더라도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미에서 저희들 일단 지금 그 공공의료기관 지정되기 전까지 군산의료원이나 남원의료원을 이용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보고,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협력기관 최대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121개 검진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그 시내, 익산 시내 121개 검진기관을 대상으로 꾸준히 홍보를 해서 하여튼 장애인들 오면 최소한 부담 없이 진료 받을 수 있게 환영한다는 그런 자세라도 갖춰라. 그런 최소한의 저희들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답변은 이걸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집행부 발언 때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중동 신동 오산면을 지역구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강경숙 의원입니다. 어느덧 2023년 달력의 마지막 장이 떨어져 나가려 합니다. 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의 물가 폭등과 금리 인상으로 고단한 한 해를 보내면서도 묵묵히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 어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더불어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정원율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세입 감소에 기인한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제 여건이 그 어느 해보다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2024년 예산안에 일자리 창출, 저소득층 생계 보장 강화, 소상공인 지원 등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예산을 대거 편성하여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러한 시책과 사업들이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어떻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 이 자리에서 집행부와 함께 고민해보고 더 나은 방안은 없는지 머리를 맞대보고자 합니다. 부디 이 시간을 통해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는 우리 시민들이 희망찬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시장님의 진솔하고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퇴학, 자퇴, 미취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마치지 못한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을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청소년의 조기 발견과 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혹시 우리 시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숫자가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항상 200명 수준 유저다가 지금 금년에 저희 관리하고 있는 것이 284명입니다. 하여튼 훌륭하신 우리 시장님이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교육통계서비스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전라북도에서 학업을 중단한 초중고 학생이 해마다 1000여 명에 이르고 있고,
2020년 한 해에만 우리 시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이 초등학생 32명, 중학생 22명 등 151명에 이르고 있어 현재 우리 시에는 등록된 인원보다 훨씬 많은 학교 밖 청소년이 있다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합니다. 시장님, 이 점에는 동의하십니까? 당연하죠. 저희들은 공식적으로 좀 잡히는 거, 특히 그 교육청이나 경찰청에서 연계되는 그 인력들, 우리가 또 쉼터나 이런 데 오는 그 학생들, 그리고 이제 검정고시 시험장에 그 시험 보러 오는 학생들, 이런 사람들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게 284인데 못 찾아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거로 생각을 해요. 네, 예, 예. 등록된 아이들은 익사시 학교 밖 청소년에서 뭐 지원도 받고 보호도 받고 이렇게 있지만 등록을 아직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전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네. 아까 이렇게 우리 시장님께서도 뭐 얘기를 하셨지만 이러한 대책에 관해서는 시장님께서 뭐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 싶은데요. 그 청소년들한테 집에서 은둔하고 있는 것보다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등록하는 것이 훨씬 내 인생에 도움이 된다 하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많은 프로그램들, 많은 지원책들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음. 학교 밖 청소년 거기 사무실에 갔더니 좋은 책들이 있더라고요. 거기를 이렇게 거쳐간 아이들이 쓴 내용 같은 거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학교 밖 청소년 거기를 만나서 뭐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다는 말도 있고 하여튼 자기들은 굉장히 고마움은 익산시라고까지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그 114명이 검정고시 응시해서 1,000원 100%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 7명이 정규 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이제 일부 그 실적에 불과하지만은 그런 실적을 많이 만들어내야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우리 시장님께서도 뭐 공무원들도 이렇게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일들이 빨리 이루어져서 하여튼 우리가 여기에 케어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까지도 다 이렇게 직접 케어가 미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방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어려움이 번군이 우리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제도권이 싫어서라기도 하고 또 적응을 못해서 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눈높이를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지원 정책이 넘쳐도 안 되고 모자라도 안 되고 이게 저희들이 얼마든지 지원해주고 싶은데 너무나 또 지원이 넘쳐버리면 제도권 학교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또 학생들이 기피를 하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그 눈높이에 따라가기 위해서 꾸준히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그래도 그 아이들을 지금 현태에서는 아이들이 잘 모르니까 그래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 청소년 안으로 들어오면 굉장히 달라질 거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아니 솔직히 말해서 저는 지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 학교 밖 청소년 내가 규장생이라고 그래요. 항상 가면 가야 돼. 학생들한테 내가 니네 규장생이다. 내 뭐든지 필요한 거 있으면 다시 지원해주마 하면서 독립대가 학교 하나 져주고 싶다. 근데 학교 져주면 걔들은 못 가요. 이게 걔들 눈높이에 맞춰서 표시 안 나게끔 이렇게 그 참 도와주는 듯 도와주지 않는 듯 이렇게 그렇게 해야 드는 것이지. 여기는 우리가 아이고 너희들 그러면은 뭐 대안학교 학교 하나 져줄 테니까 너희들 학교를 알고 열심히 다니라 한다 해서 되겠느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죠. 예, 알겠습니다. 현재 그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센터가 지금 어디 있는지는 잘 알고 계시죠? 뭐 수시로 또 시장님께서 가시니까. 그것도 좀 걱정이에요. 지금 전에 이제 그 여성휴관 그 1층에 있다가 지금 이제 그 상담센터 그 건물이랑 같이 통합을 해놨는데 사실은 상담센터하고 학교막 지원센터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은 분리시키기도 그렇고 통합시키기도 그렇고 그거야말로 애매한 것이라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같은 건물 내 층만 달리는 거 좋겠다. 제가 오늘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예. 예.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 상공회의소 5층에 그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와 함께 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함께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마치 저기 다른 센터 타 지역보다 상당히 좀
우리는 이제 여성의관에 있을 때는 그래도 더 열악했잖아요. 근데 상공회의소로 가서 훨씬 좋아지기는 했지만 타 지자체에 비하면 그래도 열악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서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산시의 경우에는 146명의 아이들을 4명의 선생님들이 돌보고 있고 김제시는 100명도 안 되는 아이들을 2명의 선생님들이 돌보고 있는데 우리 시는 불과 3명이 284명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또한 센터에 투입된 예산도 1억 8천만 원에 불과해 전주와 군산에 비해 많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시장님, 이 부분을 개선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저희는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 필요한 것이라면은 뭐든지 지원해 줄 준비가 항상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인력은 제가 봐도 조금 부족해 보이고 예산은 저희 그 지금 하고 있는 거 위에 또 저희들이 별도로 하는 사업들이 있어서 하여튼 그래도 청소년들한테 더 필요한 것이 뭔가를 저희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저희가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짚고 넘어갈 부분은 시장님께서 뭐 말씀하셨지만 공간의 분리 문제예요.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군산, 김제, 정읍 등과 달리 우리 시 학교 밖 센터는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에 사실은 새 들어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센터가 사용할 수 있는 격실이 3개인데 그마저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함께 사용하고 있어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상담이 있는 날이면 교실을 비워준다든가 소음이 나지 않게 해야 하는 등 아이들의 교육과 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학교 밖 센터의 공간 분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만약 우리 시의 재정 형편상 천안시와 영광군 등 타 지자체와 같이 2개의 센터를 별도 건물로 분리해서 운영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최소한 층별이라도 분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 생각은? 학교 밖 청소년들 특징을 잘 아셔야 돼요.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하고 지금 지원센터는 별개로 생각하지만은 그 청소년들이야말로 청소년 상담이 가장 많이 필요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청소년 상담 기간에 항상 붙어 있는 것인데 상담 기간을 분리할 수가 없어. 쉽게 말하면 분리할 수가 없는 것인데. 아니, 저는 분리를 다르게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같이 놓을 수도 없고 분리할 수도 없고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가장 이상적인 것이 같은 건물에 있듯 층만 나눠서 서로 마주치지 않게 해주자. 이제 그런 게 지금 가장 이상적으로 그 생각. 내용이 시장님하고 저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렇게 해주면은 정말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상은 저희도 나름대로 이제 계획이 있는데 지금 남중동 재생 사업에 지금 LH에서 주상복합 건물을 짓잖아요. 기계공고 앞에. 거기에 보면 청소년 전용 공간이 계획이 돼 있어요. 거기에다가 전 청소년 학교 청소년 지원센터하고 상담복지센터를 옮겼으면 어떻게 했는가. 지금 그렇게 지금 구상하고 있는데 그 설계도를 아직 못 봐가지고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은 그런 새로운 건물을 이용을 해서 그 층 분리도 하고 또 그 서로 그 연계 사업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튼 시장님께서 여러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다니까 정말 다행이고 사실은 우리 집 아이를 내가 우리 집 아이만 잘 키우면 안 돼요. 요즘 세상은 옆집 아이도 잘 되고 뒷집 아이도 잘 되고 동네 아이도 잘 돼야만이 내 자식도 사실은 잘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좀 아이들이 좀 세상 이렇게 물론 이렇게 운동형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애들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시장님께서 든든한 또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또 시가 또 아버지 역할을 해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 그 학교는 교육청 소관이라고 한다면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지원센터는 우리 시청 소관 시청 소속 학교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 애정을 다 쏟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체류형 관광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시 관광객 수는 148명으로 집계되어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도 해제되었고 또 500만 관광도시 익산을 목표로 시장님을 비롯한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관광객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주요 경쟁 도시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같은 시기에
경주에 다녀간 관광객이 약 917만 명이었고 인근의 군산시도 우리보다 3배만 맞는 410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시장님,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시다시피 관광은 우리 익산이 후발주자잖아요. 네, 예. 그동안에는 관광 인프라 조성하는데 저희들이 혼신의 힘을 다했었고 이제 그 인프라 조성이 어느 정도 끝났다고 봐서 작년부터 익산 방문해가지고 이제 마케팅을 시작했잖아요. 네, 예. 그래갖고 지금 그 이제 저희 그래프에도 성과가 나타나는데 그 동안에는 우리 관광객이 100만 명 안팎이었어요 계속. 그러다가 작년에 150만 명 저는 하고 금년도에 300만 명 선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내년도에 500만 명을 점을 찍고 우리도 1000만 관광객 시대를 향해서 달려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시장님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본의원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야간 경관 및 야간 프로그램 부족입니다. 그건 그렇지 않아요. 야간 경관 그렇지 안 하고 그것도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앞뒤 관계가 조금 이제 예. 바뀐 것이긴 한데 예. 저희들이 관광을 살리기 위해서 치중하는 것이 예. 야간 관광이거든요. 예. 저희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예. 앞서간 자치단체들 따라잡을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야간 관광이다. 그래서 오늘 시장님께서 야간 경관에 지금 이제 치중을 하시려고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본의원도 거기에 동의해서 네. 그에 대한 질문을 하려고 오늘 그게, 이 내용을 가지고 그런 나왔습니다. 게 그 대책으로서 저희들 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시를 찾은 관광객들은 순서가 보면은 미륵사지, 고스락, 아가페 정원, 백제 왕궁박물관, 교도소 세트장 순으로 많이 방문했습니다. 관광객들의 방문이 많다는 것은 그것들이 그만큼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방증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들의 야간 경관을 대폭적으로 확충하고 교도소 세트장의 경우에는 교도소 야간 체험 등 타 지지체에 없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면 더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면 야간 프로그램의 특성상 숙박으로 이어져 지역 경제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관광 사업에는 후발주자라 좀 두셨지만은 야간 관광은 선두에 서자. 그래서 야간 관광은 저희들이 전국적으로도 아주 수범적으로 잘하고 있고 작년 금년까지 해서 세계 축제협회에서 그 주관하는 피너클 어워드에서 저희가 야간 관광 우수단체로 2년 연속 우수단체 좀 지정을 받고 있고 그 외에도 각종 매스컴에서 익산의 야간 관광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 관광을 저희들이 키우는 이유가 이제 물론 후발주자이기도 하지만은 거기 체류형 관광을 연결하려면 야간 관광을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야간 축제, 야간 관광 축제가 있는 날 보면은 시내 숙소가 부족할 정도로 그때는 북적북적해요. 숙소가 항상 모자랍니다. 그런데 이제 평상시에는 아무래도 그것이 지금 아주 미흡하죠. 네, 이게 야간 관광 효과가 그렇게 크더라. 그 예, 말씀 예. 드린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시 관광객이 체류용으로 이렇게 바뀌려면은 지금 우리가 익산시가 최첨단 홀로그램 도시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미륵사지를 가면 물론 박물관도 있어요. 근데 그 터만 남아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다 우리가 드론쇼도 하고 있지만 드론쇼는 지금 다른 데서도 많이 사실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홀로그램을 이용해서 뭐 미륵사지 절을 복원하고 우리가 또 그 야간 왕궁에 또 야행을 하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궁터를 이렇게 복원을 해서 하면은 익산에 가면은 그렇게 새로운 곳이 있다고 소문에 소문을 물고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관광객들이 많이 저는 올 것이라 생각해요. 그 사업은 이미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황룡사하고 미륵사지를 디지털 복원하는 사업으로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난 11월 달에 중문지 AR 복원 시연회를 그 문화재 연구소장을 비롯해서 관계관들이 와서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년부터는 점차적으로 일반 시민들한테 시민 서비스를 시작할 거거든요. 근데 그거 아직 못 보셨죠? 그거 보면은 그 이제 물론 고거를 아주 간이 고거리입니다만 그 거창한 것이 아니고
그걸 쓰면은 미륵사지 형태가 생생하게 나타나요. 생생하게. 우리 가고 싶은데 다 갈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복원이 하나하나 진행되고 있고, 또 그 왕궁, 그 백제 왕궁은 저희들이 이미 거기 왕궁 박물관에 VR, AR에서 홀로그램까지 전부 다 체험할 수 있게 다 저희 이미 해놨어요. 구석을 해놔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생각도 굉장히 앞서가고 있다. 우리 야간관광 하는데 좀 말씀하셨죠. 문화재 야행서부터 시작해서 미국사지 미디어 페스타, 그다음에 소등축제, 국가축제, 또 교수 세트장, 익산은 나보다도 밤이 더 빛나는 도시다. 이런 명성을 얻을 정도로 많은 야간 축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뭐 너무 말씀을 잘하셔서 제가 시간이 촉박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저기 물론 백제 왕궁 그 박물관 안에는 하지만은 그걸 좀 밖으로 끌어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예. 여러 가지로 또 이렇게 시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니까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숙박 시설 우리가 이제 체류형을 하려면은 숙박 시설을 또 저희가 안 살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숙박 시설 살펴보니까 뭐 전주에서 오고 군산에서 오는 주민들은 상관없겠지만 인근 지역 주민들은 상관없지만 그 우리 시의 야간 경관을 보고 오려면 또 멀리에서 많이 또 와줘야 또 관광이 또 제대로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또 늦은 시간이 되면 숙소를 또 준비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숙박업소 현황 그래프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우리 시 숙박업소 등록 현황을 보면 농촌 체험마을, 농촌 민박 등을 제외한 일반 숙소는 2019년 202개소, 2021년 195개소, 올해 183개소로 오히려 해마다 감소하고 있어요. 여수, 순천, 경주와 같이 관광업이 발달한 지역은 물론이고 전주나 군산 같은 인근 지자체에 비해서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관광 수요가 부족하다. 민간 숙박업소가 활성화되려면 관광객이 많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 관광이 이제 후발주자라 관광 수요가 부족했다. 그 두 번째는 교통이 좋다 보니까 당일 관광객들이 많았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건 행정적인 것입니다만은 그동안에 그 폐업이나 휴업하고 있던 것들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다 정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계적으로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전통적인 모텔이나 뭐 여관이나 여인숙 이런 것보다도 지금 관광객이 찾는 트렌드가 감성 숙소예요. 감성 숙소. 익산은 지금 감성 숙소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그 농촌 관광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제가 조사해 보니까 34군데가 이미 하고 있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민간들이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숙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주말에 우리 의원님들도 시간 되시면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로 그 숙소가 지금 바뀌고 있구나, 트렌드가 바뀌고 있구나 하는 걸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고, 우리 농촌 휴양마을, 농촌 체험 휴양마을 우리가 지금 10군데 조성을 해놨지 않습니까? 거기도 좀 최근에 숙박객들이 좀 넘치고 있어서 밀크산골 같은 경우는 또 새로 또 숙소를 2동을 또 새로 짓고 있어요. 자기들 돈으로. 그런 정도로 그 관광의 트렌드는 이제 그쪽으로 바뀌고 있다. 거기에 맞게끔 했으면 좋겠고, 일반 여관이나 모텔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좀 앞으로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런 추측을 좀 합니다. 예. 네. 그 지난 22년에 우리 시를 방문한 관광객 보니까 형태를 보니까 88.5%는 숙박을 하지 않았고 1박이 7.6%, 2박 이상은 3.9%에 불과해요. 그래서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뭐 다 이렇게 정리하고 또 농촌이나 그런 데로 많이 이렇게 숙박을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데 좀 더 우리가 그 지난번 그 문화관광산업과의 그 행정사무 저기 자료를 보니까 그 장경호 의원님께서 시장 질문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그냥 다양한 형태의 숙박시설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이렇게 처리 결과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저번에 이제 그 체류형의 관광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마저 좀, 설명을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럼? 예.
지금 그래서 새로운 추세에 맞게끔 기존의 모텔이나 여관이 리모델링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명칭부터 저희들이 바꾸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호텔을 쓰든지 스테이나 뭐 이런 걸로 이름을 좀 그 현대적으로 바꾸도록 하고, 그다음에 또 현재 저희들이 관광 호텔 부성동에 하나 짓는 거 지금 이번 달에 건축위원회 통과가 돼서 다음 달 초에 바로 착공을 할 겁니다만은, 그것도 부족해서 관광 호텔 별도로 또 상당히 규모가 큰 관광 호텔을 저희들이 지금 모색을 하고 있어요. 다 이제 브랜드 업체들이죠. 그런 하고 있고, 그다음에 농촌 민박은 말씀드렸고, 도시 민박이 또 예. 트렌드입니다. 네. 그 도시 민박은 도시 재생 지역에는 외국인이 아니더라도 도시 민박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아직 저희들이 그걸 못해서 이번에 도시 재생 사업에 다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화동, 중앙동도 이제 도시 민박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또 금마나 하멜이나 이런 데 도시 민박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래서 도시 민박도 계속 확충을 하겠다 하는 예, 말씀을 하여튼 드립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신 예, 것과 연계해서 질문할게요. 예. 그 지난 6월에 이커머스 플랫폼 팀원, 대한숙박업 중앙회 익산지부, 그리고 익산시가 2023년 익산 방문회를 맞아서 관광객 유치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어요. 이에 발매된 상품이 팀원을 통해 익산시 숙박업소로 예약하면 5% 할인 쿠폰을 제공하고, 숙박 예약 후 익산 대표 관광지 25개소 중 2개소를 방문해서 인증을 남기면 2만 원을 돌려주는 그런 내용이었죠. 예, 예, 예. 근데 본의원이 파악하기에 5% 할인 쿠폰은 불과 100여 건 정도만 판매가 되었고, 2만 원을 되돌려주는 상품은 거의 판매가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장이 그 원인은 그것을 네.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왔는데, 미리 지금 질문을 주셨으면 파악했을 건데 질문에 빠져 있어요 이게. 하여튼 그것은 좀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올해는 그 첫 해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 본격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강화하겠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이 사업이 뭐 달라지는 방향이 있나요 따로? 그래서 아직 그 파악을 못 하고 왔어요. 이거 지금 진짜 주셨으면 내가 소상히 답변 드릴 텐데. 나중에 그러면 저한테 설명 예, 좀 예, 한번 해주세요. 그래요, 예. 이런 사업은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객에게는 할인 혜택, 숙박업소는 숙박객 증가, 익산시는 관광객 유치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예. 볼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요. 다만 아쉬운 부분은 이 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미흡하고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점이에요. 예, 저 아무튼, 동감합니다. 예, 예. 내년에는 조금 더 개선이 된다고 하니까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끝으로 그 숙박과 관련해서 한 가지 제안 드리면, 지금 다른 시는 그 기존 숙박업체가 이제 많이 낡았잖아요. 거기에 리모델링 하는데 뭐 1억 원에서 한 4천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주거든요. 근데 뭐 우리 시도 그렇게 해볼 생각은 없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전체를 대상으로 전북 도에서 예, 예. 그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그 시설 현대화 사업이라 해서 그 농촌 그 민박 같은 경우는 그 세대당 1,500만 원까지 저희들 5군데 지금 그 선정을 해놓고, 그 이외에도 호텔 리모델링하거나 하면은 그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그 도에서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태여 시에서 안 해도 도에 하는 사업을 따라가면 되겠다. 네, 그래서- 그럼 네. 사업들을 많이 따다가 예. 익산시에다가 그 예. 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주면 굉장히 예. 활용하게 쓸 수 있잖아요. 그 필요하면 예, 시 예산으로 그렇게- 당연히 하겠습니다. 예, 예. 하여튼 안 되면 시 예산이라도 예, 해주신다고 하니까 예. 시장님 생각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세무서 이전 후속 대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 구 세무서 자리에 익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들어오는 게 맞죠? 예, 예. 본 의원은 지난 2021년과 2022년에 5분 발언과 시정 질문을 통해 세무서 이전에 따른 후속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도 여러 차례 공감을 표현한 바 있어요. 또한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장님을 필두로 관계 공무원들도 국회와 기재부를 수시로 찾아다니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었고, 노력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는 내년 총선 이후에 시작해서 내년 연말이나 2025년 초에 입주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현재 성관이가 사용하고 있는 신동에 위치한 3층 규모 건물은 어떻게 되는 건가?
저것도 똑같은 절차를 거칠 겁니다. 선관위에서 이제 그 불용 처분, 행정 용도 폐지라고 하죠. 용도 폐지 처분해서 기재부에 넘기면은 기재부에서 전 부처를 상대로 활용 계획을 받습니다. 두 차례 걸쳐서 받고, 그래도 희망자가 없으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임대를 하든지 매각을 하든지 그렇거든요. 근데 지난 세무서하고 상황이 다른 것이, 세무서는 갑자기 장소를 옮김으로써 거기에 유동인구가 많이 줄어들어서 주변 상인들한 대책으로 저희들이 어쨌든 사람이 많이 오는 그런 기관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고, 여기는 이제 그 상황은 아니거든요. 똑같이 보시면 안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예. 하여튼 현재 선관위 건물은 2004년에 준공되었기 때문에 그다지 건물이 노화되지도 않았고 교통도 편리한 곳에 있어서 바로 옆에 있는 보건소의 일부 기능을 이전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또 조만간 있을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 이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2차 이전 시 이전이 가능한 공공기관 수가 623개에 이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구 세무서 자리에 선관위가 입주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하지만 옛말에 아랫돌 빼서 윗돌 갠다고 하잖아요. 선관위 이전으로 현재의 건물이 또 오랜 기간 방치된다면 그러한 우려와 비난을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 점을 잘 생각하셔서 선관위 이전 이후에 후속 대책 마련에도 신속하게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대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내년 1월 18일에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합니다. 자치도가 출범하면 지역의 경쟁력 제고와 도민의 복리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도민들이 거는 기대가 매우 큽니다. 한편 한병도 의원과 정은천 의원 등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정부 개정 법률안을 살펴보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자치권의 보장에 의해 농생명산업, 미래첨단산업 등 5대 특화산업의 육성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세부 내용을 살펴보니 당연하게도 우리 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식품기업 및 반려동물 연관산업 지원, 우리 시에 있는 인수 공통감염병 연구소를 기반으로 할 수 있는 감염병 대책 시책 마련,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은 우리 시와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조항이고, 농생명산업단지 지구 지정, 전북 핀테크 육성지구 지정, 투자진흥지구 지정,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등도 우리 시로 유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우리 시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시장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예, 특자도 출범 관련해서 전 도민들이 많은 이제 기대감에 있습니다. 이제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지 모르겠지만은 법안에는 이제 기본적인 사항만 들어 있고, 그것을 잘 손질을 해서 구체적인 사업으로 좀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사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다만 이제 도의 방침은 1년 동안 유예기간을 줬지 않습니까? 1년 동안 준비기간. 준비기간 동안에 우리 특자도 비전인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를 구축하기 위한 종합 마스터 플랜을 짜게 됩니다. 그때 각 항목마다 구체적으로 이제 형태가 나타납니다. 우리 의원님이 굉장히 앞서가시는데, 근데 지역에 대한 이제 애정이 넘쳐서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하고, 지금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만 거기가 지금 그 팀을 짜는데, 특히 우리가 관련된 것은 농생명, 특히 농식품하고 동물의약품 아닙니까? 그 분야의 TF에는 저희 직원들이 지금 가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익산시의 의견을 최대한 이제 반영하려고 하는데, 아직은 그림이 나온 것이 하나도 없고 앞으로 이제 그려가는 단계다. 그렇지만은 우리 의원님은 그래도 우리가 미리 그림을 그리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뜻이잖아요 지금. 네, 대비하셔야죠. 예. 그런데 지금은 그림을 그리려도 지금 뭘 어떻게 그려야 될지를 저희들이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하여튼 대비하셔서 저희가 일단은 좋은 것을 가지고 와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우리 강혜수 의원 역시 해안이십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북특별법 제103조는 시군 통합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에서 시군을 통합하려면 해당 지역 주민들로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전북은
지자체장들의 의지가 있으면 통합 추진이 한결 쉬워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완주 전주 통합과 군산 김제 부안의 메가시티에 대한 논의가 벌써부터 이루어지고 있고, 일각에서는 우리 시도 군산이나 김제 등 인근 지자체와의 통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시장님, 임기 내에 타 지자체와 통합을 검토하거나 추진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제가 몇 년 전에 한 2년 됐나 3년 됐나요? 그때 익산시를 새만금에 통합을 시키겠다. 이게 군산, 김제, 부안, 그게 익산까지 포함을 해서 새만금 메가시티를 만들자. 그거 제가 발표를 해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우리 익산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비전이기도 한데 물론 가는 길은 순탄하지는 않겠지만은 이제는 과학화 추세고 전부 다 이제 메가시티로 가는 건데, 특히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이게 힘이 없어서 힘을 기르려면은 통폐합에서 규모화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저희 기본적인 생각은 새만금 중심으로 하나의 메가시티, 또 전주를 중심으로 나머지 지역의 메가시티, 양대 축으로 한다면은 전라북도도 많은 탄력을 받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알다시피 이곳은 지금 여러 사람들 이해관계 또 의견이 상충됐기 때문에 잘 조정을 해야 되고 또 많은 절차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조만간 총선도 계획에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민감한 의제라 저희들이 좀 여러 가지를 잘 감안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잘 짚어가면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군 통합은 지자체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문제여서 특별법의 규정만으로는 추진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이러한 이슈가 우리 지역 사이에 제기되었을 때 여론의 분열로 또다시 소모적인 논쟁이 발생할까 봐 시장님께 미리 드린 질문입니다. 아무튼 시장님께서도 시군 통합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계시다는 말씀인 거죠?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쪼록 오늘의 이 자리에서 논의된 안건 하나하나가 조속히 개선되고 실행되어서 우리 시민들의 주름이 웃음으로 변화되고 더불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큰 걸음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항상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중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괄 질문, 답변 방식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평화동, 인하동, 마동을 지역구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소통위원 이중선입니다. 먼저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최종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1년간 익산 시민을 위해서 익산시가 기회의 도시, 희망의 도시로 거듭나게 애써주신 정헌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나 시민 곁에서 소통하고 어려운 이웃의 아픔을 보듬고 어루만지는 시민의 일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3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평화동 제3펌프장 악취 대책 마련 필요성과 두 번째, 익산시 관광기념품 활성화 필요성, 세 번째,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운영 방안 개선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정 질문이 우리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정 발전 방향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시장님의 책임 있고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평화동 제3중계 펌프장 악취 개선을 위해서 익산시가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익산시는 악취 행정 민관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있어 체계적인 악취 저감 정책을 수립해 시민이 체감하는 수준의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 완궁 현업 축사를 매입해
13년의 대장령을 마무리해서 악취 문제가 점차 해결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평화동은 인근의 제3중계 펌프장으로 인해서 악취로 가장 많은 민원을 받는 곳 중 하나입니다. 2023년 7월부터 10월까지의 평화동 악취 민원 건수는 14건으로 그중 하수구 냄새 민원이 12건으로 86%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비해 신용동에 위치한 제1중계 펌프장은 같은 기간 악취 민원은 2건으로 민원 내용도 가축 분뇨 냄새였습니다. 그리고 모현동 2가에 자리하고 있는 제2중계 펌프장도 민원 건수는 총 4건이며 모두 가축 분뇨 냄새로 접수됐습니다. 익산시에서는 악취 저감을 위해 악취 배출 사업장 순찰과 야간 단속을 실시하고 악취 측정 차량 운행과 악취 24 어플 등 악취 문제 해결에 많은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일부 개선이 된 곳도 있으나 제3펌프장의 경우 2022년 15건, 2021년 42건 등 매년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신고되지 않은 건수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3펌프장을 관리하는 업체 입장은 1펌프장과 2펌프장은 수중 펌프 방식이고 3펌프장은 스크류 펌프 방식으로 차이가 있으나 펌프 방식은 악취에 큰 영향은 없으며 3펌프장은 건물 안에 들어가 있어서 개방되어 있는 1펌프장과 2펌프장에 비해서 악취가 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3펌프장은 1993년 준공된 후 악취 문제로 2003년 3단 활성탄 필터로 최초 교체된 후 2008년 1차 교체, 2019년 2차 교체, 2021년 2차 개선 등 총 4차에 걸쳐서 공법을 업그레이드했다며 현재 쓰이는 3탑 6단 야객 세정 공법은 타 시도는 물론 전국에서도 익산만이 사용하고 있으며 이 공법은 악취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했지만 악취는 여전히 심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후 악취 방지를 위해서 약품 사용량을 늘리고 악취 측정도 분기에 한 번씩 실시하던 것을 주 1회로 실시하고 있지만 악취는 계속되고 있고 배출과 부지 경계선에서 측정한 악취가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지 않고 있다는 말로 일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악취 배출 허용 기준치 이내라고 해서 주민들에게 안심하고 생활하라고 설득하기는 힘듭니다. 악취 배출 허용 기준치라고 해도 시민들이 체감하는 악취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오늘도 악취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악취 저감을 위해 매년 익산시 악취 저감 종합 계획을 발표하고 비전과 전략 목표를 통해 악취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 악취 감시 체계를 마련해서 관내에 악취 측정기를 설치해 24시간 악취 농도를 분석하여 실시간 주요 도심 지역 악취 발생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악취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악취 측정기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익산시 산단에 악취 측정기 10개소와 축산 악취 측정기 2개소 설치를 시작으로 2020년 4개소, 2021년 2개소, 2022년 1개소, 2023년에 2개소 설치로 총 21개의 악취 측정기를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부서에서는 평화동은 악취가 나는 곳이 명확하기 때문에 악취 측정기 설치 예정이 없으며 2024년에는 악취 측정기 자체를 설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시장님, 평화동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제3펌프장의 악취 문제 해결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익산시 관광기념품 활성화 방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시에서는 관광 브랜드 캐릭터 마룡이를 2019년 개발해서 홍보대사로 활용하고 있으며 관광지마다 상징물을 제작해 놓거나 인형과 기념품 및 이모티콘을 제작해
홍보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은 마룡이가 익산시를 대표하는 캐릭터로 인식은 하고 있지만 마룡이를 활용한 다양한 상품들을 직접 접해보거나 구입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마룡이 캐릭터를 이용한 판매 상품은 없으며 상품이 없기 때문에 기념품 샵에서 판매도 하지 않으며 더욱이 익산시 관광 기념품을 취급하는 기념품 샵도 없습니다. 익산시 관광 기념품을 취급하는 로컬 편집샵이 중앙동에 한 군데 있다고는 하지만 제가 알아본 그곳에서는 익산시를 대표하는 기념품이나 마룡이 캐릭터를 이용한 관광 상품은 만나볼 수 없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마룡 인형, 마룡 그립톡, 마룡 키링 등의 기념품이 있지만 이는 관광객들이 익산시를 방문해 관광 코스를 돌며 스탬프 미션을 수행해서 완료하면 기념품으로만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익산시에서는 2023년 현재 미륵사지 사례자금 촛대, 마룡 키링, 싸이 스포츠 타월, 마룡 인형, 마룡 그립톡, 미륵사지 손수건 등을 일부 관광객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관광기념품 활성화를 위해서 2022년 익산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가 통과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다양한 관광기념품 제작 및 활성화를 위해서 익산시에서는 2005년부터 보석박물관과 함께 보석문화상품 공모전을 열고 실물 기념품과 아이디어 상품을 응모받아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제19회 보석문화상품 공모전의 공모 주제를 보면 익산시의 관광지 문화유산 및 보석을 주제로 한 상품으로 실물 부분의 대상은 상금 1천만 원, 금상은 상금 500만 원 등 총 상금 3천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을 시상하며 작품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상을 받은 작품의 저작 재산권은 익산시에 양도되는데 해당 부서에 따르면 이러한 작품들을 기념품으로 제작을 하지만 특정 행사 이벤트 등의 기념품으로 제공할 뿐 일반인들에게 판매를 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2005년 1회 작품부터 올해 19회 작품까지 우수 작품들을 1년에 한 번 정도 전시를 할 뿐이라며 이러한 공모전을 통해서 상품성을 인정받은 훌륭한 작품들이 창고에서 잠자고 있는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익산시에서는 지난해 10월 익산시 문화도시지원센터와 함께 2022년 문화도시 익산 굿즈 디자인 공모전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공모전도 익산 브랜드와 도시를 상징하는 기념품 발굴을 위한 굿즈와 디자인 시안을 응모받았습니다. 총 상금 800만 원으로 대상에게는 3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됐습니다. 문화도시지원센터에서는 우수 작품들의 디자인을 활용해서 상품 개발 등을 건의했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아무런 답변이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때문에 문화도시지원센터에서 포스트잇, 마킹 테이프, 담요 등을 제작해서 간단한 기념품으로만 사용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공모전 등을 통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로 만든 굿즈와 문화상품 등을 시상하고 기념품으로만 제작한다는 것은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이러한 기념품을 만들어도 현재 이를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익산시 공모를 통해서 시상한 제품들을 전시하고 이러한 제품을 판매하는 동시에 소상공인들이 익산시를 대표할 수 있는 자체 제작한 제품을 전시하고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익산 방문의 해 500만 관광 도시를 꿈꾸며 익산 관광을 홍보하고 있으나 타 지역 관광객들이 익산을 방문했을 때 기념품 살 곳이 없어 빈손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잘 키운 관광 기념품 하나가 지역 홍보를 넘어서 부가가치 창출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익산시가 다양한 기념품을 마련해서 여행에서의 아름다웠던 추억과 느낌을 고스란히 담은 선물을
두 손 가득히 담아서 갈 수 있도록 관광 기념품 개발과 판매 공간 마련에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도시관리공단이 설립된 지 4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민 행복 실현을 최우선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한다고 한 익산시 도시관리공단의 역할이 아쉬운 부분이 있어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애정어린 관심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 도시관리공단은 2023년 8월 1일 설립되어 공공서비스 전담 기구로서 스포츠와 공영주차 시설을 포함한 4개 분야 8개 사업을 통합 관리하여 소비자와 시민 중심의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말해왔습니다. 설립 초기라 체계가 정립되고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여러 사업 중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계된 종량제 봉투 배송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익산시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소매점의 편의를 위해 종량제 봉투, 음식물 용기, 음식물 납부 칩을 슈퍼나 편의점에 배송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간에는 제2산업이라는 곳에서 운영을 하다가 올해 8월 1일부로 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되었습니다. 제2산업의 경우 종량제 봉투 배송을 지역에 상관없이 아침 9시 이전에 전화를 하면 당일에 배송을 하고 9시 이후에 전화를 하면 다음날 배송을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읍면동 가까운 구역을 묶어서 금마면 월요일, 함라면 화요일, 함여릅 수요일, 마동 목요일, 중앙동 금요일 등 요일별로 지역을 구분해서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는 슈퍼마켓의 입장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배송이 오니 본인들이 재고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야 하거나 결품이 될 때가 많다고 합니다. 현재 판매하고 있는 종량제 봉투는 재사용 봉투 2종류를 비롯해서 총 9종류의 종량제 봉투가 있어서 이를 일주일간의 재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금액적으로나 물건을 쌓아놓는 입장에서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종량제 봉투가 떨어져도 해당하는 배송일이 있기 때문에 배송일까지 기다렸다가 봉투를 받아야 하는 등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 업무나 개인 사정으로 바빠서 주문을 잊어버리면 1주나 2주 이상으로 주문을 하지 못해 판매를 못했던 적도 많다고 합니다.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러 간다고 해도 현행 제도상 당일은 구입이 힘들고 주문하면 다음날 8번까지 가서 구입을 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이처럼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지 못하면 시민들의 불편함과 그러한 불편함이 무단 투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소매점에서 판매를 못하면 그만큼 익산시 세수에도 손해를 입히게 됩니다. 시장님, 종량제 봉투 배송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들이 익산시와 익산시민의 행복 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에 대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 때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화동 제3펌프장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질문 내용 속에 원인과 대책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본래 평화동 펌프장은 95년도에 설치가 된 거죠. 설치가 됐는데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선 것이 그 7년 후인 2002년도에 들어섰습니다. 1, 2, 3 펌프장이 있는데 왜 유독 평화동 3펌프장만 악취가 있냐. 그것은 거기 아파트가 인접에 있어서 그래요. 1, 2 펌프장에 냄새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거리상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쪽에 냄새가 많이 집중되는 것이고, 아까 질문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금년 들어서 한 달에 한 번꼴로 좀 10번 넘게 악취 측정을 했잖아요. 했는데 계속 기준치는 넘지 않고 있잖아요. 기준치를 넘고 있지 않은데 주민들은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이제 그것이 너무나 그 근접에 있어서 그렇다. 거기는 특히 시설 개선을 4번 했어요. 그동안에 4번 했는데도 아직도 근본적인 대책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현재 지난달에 저희들이 기술진단 용역을 시작을 했어요. 기술진단 용역을 시작을 해서 그 기술진단 그 결과가 나오면은 또 5차 시설 개선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1월 달에 결과가 나올 겁니다. 나오면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시설 개선을 좀 할 것인데, 글쎄 그런 게 근본적으로 지금 너무나도 근접에 있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렇지 않으면 또 새로운 기술이 뭐가 나왔는지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악취 측정기 말씀하셨는데 우리 공무원들 말이 맞아요. 우리 그 관내 지금 21개 악취 측정기가 있지 않습니까? 악취는 발생하면은 어디서 발생했는지 빨리 알아야 바로 포집을 해가지고 단속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옛날에 이것이 없었을 때는 악취 친구가 들으면은 포집을 해가지고 이 악취가 어디서 왔는지 찾는데 며칠 가요. 찾는데. 예? 그러잖아요. 우리 장경호 의원 옛날에 많이 해보셨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악취 측정기를 저희들이 전부 다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악취가 나면 어디서 발생했는가, 특히 악취 측정기가 없는 지역은 악취 지도를 또 저희들이 만들었잖아요. 지도를 만들어서 신속하게 그 악취 발원지 진원지를 찾아가지고 빨리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됐기 때문에 지금 악취 민원이 많이 없어진 거죠. 근데 이제 이중선 의원님이 평화 아파트에 이거 설치해달라는 건데 조금 목적이 다르긴 한데, 그래도 뭐 있으면 없는 것보다 낫겠다 뭐 그런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 그 설치하는데 예산 2천만 원 넘게 들고, 그래서 이제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는 다른 방법을 해결을 하자. 왜 다른 지역 없는데 꼭 그 지역만 이렇게 그 측정기를 달아야 되냐. 지금 측정기에 전부 다 공단이나 축사 인근 지역만 전부 돼 있는데, 그것은 좀 우리 직원들하고 다 논의를 좀 해주시고, 하여튼 악취 문제는 빨리 저희들 해결해서 주민들 악취 없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 관광 기념품 굿즈 개발, 특히 우리 마룡이 인기가 지금 막 하늘을 찌르잖아요. 근데 이거 사실은 사람들이 하나 사고 싶은데 살 수가 없으니까 항상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시판이 되려면은 어느 정도 수요가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굿즈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뒷받침이 안 돼서 제가 전국 자치단체들 사례를 쭉 살펴봤어요. 그랬더니만은 그것을 판매하고 있는 데는, 시판하고 있는 데는 없고, 용인하고 수원 정도가 그 기관을, 특정 장소를 정해서 거기 공공기관에서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서 그 판매를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그 이중선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너무나 이쁘니까 나 하나 좀 사서 선물하고 싶다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 익산의 그 문화거리 그 아트센터 거기에다가 관광재단에서 좀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관광재단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은 거기서 사갔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것은 이제 대량으로 이렇게 수요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시판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마룡이도 지금 그 보성문화상품 공모전, 굿즈 디자인 브랜드 그 공모전인가요? 거기서 지금 출품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우리가 돈 줘서 이렇게 제품 개발한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그 출품해가지고 거기서 우수한 거 찾아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그 기념품을 쓰고 있는데, 보면 볼수록 이쁘잖아요. 이게 잘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도시공단 문제는 하여튼 우리 시의회에서 고심 끝에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신 거 굉장히 이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설립 초기에 어쨌든 그 효율성 따지고 타이트하게 이렇게 이제 규제하는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도시공단으로 이관된 것이 더 불편하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을 이제 과도기에 뭐 불가피한 생각을 하고 그 불편하신 점은 하나하나 우리들이 이제 해결해 나가겠다. 특히 지금 도시공단의 종량제 봉투 문제는 인원 문제입니다. 공단을 만들면서 이제 인원을 좀 최고로 타이트하게 하다 보니까 4명이 하던 일을 지금 3명이 지금 담당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별 수 없이 요일제로 이렇게 지금 그 배부를 하고 있는데, 요일제는 우리 익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다른 도시 이렇게 하고 있었더라고요. 전라북도 그리고 다른 그 도시도 저희들 쭉 살펴봤는데 다 요일제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의원님 지적하셨듯이 그러면은 재고를 넉넉히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냐, 떨어지면 어떻게 란 말이냐, 이제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창고를 낭산해서 팔봉 그 종합운동장으로 지금 옮겨놨어요. 그래가지고 현장 판매도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급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와서 가져가시라. 그렇게 지금 현재 그 조치를 해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비해서는 많이 불편하시죠.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자활근로에서 한 명을 지원을 받으려고 그럽니다. 자활근로에서 한 명을 지원을 받아서 최대한 저희들이 편을 도모해드리고, 근본적인 것은 이제 도시공단 이 분야뿐만 아니라 전 분야가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생기자마자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없어서 지금은 이제 자료만 취합을 하고 있는데, 자료를 취합을 해서 의회하고 상의를 드려서 정말 도시공단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갖춰줘야 된다. 이제 초창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이런 불만들, 민원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은 저희들이 이제 그 공단 직원들이 최대한 이제 몸으로 떼어서라도 그 문제를 해소를 하고 한 1년 동안 잘 운영해봐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 뭔가 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의의하고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궁극적으로는 지금 인원 문제 같아요. 인원 문제. 근데 지금 그 단순히 인원 문제도 있지만은 적응 문제거든요. 또 이게 우리 가게 그 운영하시는 분들이 옛날에는 전화만 하면 갖다 줬는데 갑자기 내가 사러 가야 되니까 불편하다는 이런 적응 문제인데, 지금은 뭐 상당히 또 적응은 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뭐 종량제 봉투가 없어 못 판다 그런 사례는 이제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을 자활근로 인력이라도 받아서 어떻게든지 보완할 수 있는 것인가 강구를 해보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종합적인 도시관리공단의 보완 방안은 저희들이 지금 잘 점검을 해서 의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